여러분, 내 통장 안에 있는 돈, 분명히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국세청입니다. 몇 가지 자금 출처를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 어떤 분들은 이 한 통의 전화 때문에 며칠 밤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모아서 넣은 돈, 퇴직금, 평생 아껴 모은 노후자금, 자녀가 도와준 생활비, 이런 돈을 한 번에 입금했다가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과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현금 입금이 국세청의 눈에 들어가는지, 어떤 패턴이 이상 거래로 찍히는지,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조사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내 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연금과 노후자금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은행에 현금을 넣는 일이 누군가의 감시 목록에 오르는 일이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을 현금으로 찾고 넣고 옮기고 하는 일이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조용히 작동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단위의 현금 거래만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현금 입금이나 출금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찍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일부러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창구에 가서 입금하든 ATM에 넣든 야간 금고에 넣든 현금이 움직이는 순간 어디선가 기록이 남습니다. 이 정보는 금융정보분석기관에서 모아서 관리합니다. 필요하면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나는 1,000만 원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구분해서 넣으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국세청이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금액 그 자체뿐 아니라 거래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이상한 방식으로 나눠 입금하는 거래,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래, 평소 생활 패턴과 너무 다른 거래, 설명이 모호하게 들리는 거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작아도 의심 거래로 따로 분류되어 면밀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60대 어머니 한 분은 평생 조금씩 모아온 현금을 이제는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야겠다고 마음먹고 8,0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했습니다.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언제부터 모으신 건가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분명히 본인이 땀 흘려 모은 돈인데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 겪으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서 900만 원씩 나눠서 며칠에 걸쳐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나눠 입금한 내역 때문에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추가 설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 여러 번으로 나눠서 입금하셨나요? 혹시 일부러 나누신 이유가 있나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그분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조심한다고 나눠서 넣었을 뿐인데 그 행동 자체가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행동들이 국세청의 레이더에 들어가는지 여러분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기간 안에 비슷한 금액을 여러 번 나눠서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한 번에 넣지 않고 900만 원씩 나눠서 여러 날에 걸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만 원 넘기면 보고된다고 해서 조금씩 나눠서 넣었어요. 하지만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상한 패턴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나눌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연금과 소득이 있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2천만 원, 3천만 원씩 현금을 입금하며 국세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신고된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는 자녀가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준 것을 현금으로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입금한 것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사정을 모른 채 패턴만 보고 의심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과 생활비 입출금만 있던 통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없던 큰 현금 입금이 발생하며 시스템은 바로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분이 무슨 일이 생겼나? 이 돈은 어디서 온 것인가? 특히 그 뒤에 비슷한 금액의 출금이 이어지면 누군가에게 전달된 돈일 가능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거래 목적을 물었을 때 대답이 모호한 경우입니다. 창구 직원이 이 돈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요. 개인적인 용도예요. 그냥 집안일 때문에요. 이렇게 얼버무리며 직원 입장에서는 보고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명확한 목적이 들리지 않으면 자금 세탁이나 증여, 은닉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은행을 돌면서 분산해 입출금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날 여러 은행 창구와 ATM을 돌아다니며 800만 원, 900만 원씩 나눠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패턴입니다. 예전에는 은행끼리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래 정보가 통합되어 한 사람이 여러 은행에서 반복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이 누구의 돈인지, 가족 명의를 활용한 것은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하면서 자금을 자주 옮기는 경우입니다. 남편 통장에 있던 돈이 어느 날 아내 통장으로 옮겨지고 다시 자녀 통장으로 넘어가는 패턴.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증여인지 단순 생활비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은행에 돈도 못 넣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내 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평생 모아온 저축과 보험금 등이 노후에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서 기존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연금을 받다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옮기는 경우,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한 번에 보내는 경우, 이런 흐름 하나하나가 모두 국세청의 시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꼭 지켜야 할 대응법을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돈 받은 적 없어요. 입금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한 상태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계좌 간 이동 내역, 필요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까지 큰 흐름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부인하며 이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나오는 실수는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해 놓으면 사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상황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 전화로 다 말하면 끝나겠지. 하지만 국세청과의 통화와 면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기록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서류를 많이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것저것 다 챙겨가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여러 가족의 계좌 내역, 투자 내역, 보험 증권. 처음엔 단순한 현금 입금 출처만 보려고 했는데 추가 서류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관심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한 행동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세금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만 내면 되나요? 그냥 낼게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돈을 내고 시작하는 꼴이 됩니다.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걸 전화로만 처리하려는 경우입니다. 전화로 담당자가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은 증거로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민원 접수, 이메일, 팩스 제출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냐? 왜 내 돈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 상대도 사람인지라 더 꼼꼼하게 더 오래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해결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이 한 줄입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건지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황해서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상황부터 차분히 파악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날짜의 거래인지, 어느 계좌의 입금인지, 어떤 금액인지 이 내용을 메모해 두시고 통화를 마무리한 뒤 천천히 통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가족과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통화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언제, 어떤 부서, 어떤 이름의 담당자가 어떤 거래에 대해 어떤 설명을 요청했는지 간단하게 메모장에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자금 흐름을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생활비로 설명 가능하다. 이건 증여로 볼 수 있다.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며 괜히 겁이 나서 필요 이상으로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그냥 모른 척 하다가 상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금된 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라면 퇴직금 명세서, 상속이라면 상속 관련 서류, 보험금이라면 보험회사 지급 내역, 자녀가 준 생활비라면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앞으로의 자금 관리를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줄 때도 병원비를 대신 내줄 때도 가능하면 계좌 이체로 보내시고 입력란에 생활비, 병원비, 등록금처럼 용도를 간단히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 한 줄이 몇 년 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 자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선제적인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족 간의 큰 금액 이동은 항상 기록을 남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에게 전세 자금을 도와줄 때, 결혼 비용을 보태줄 때, 집 수리비나 병원비를 대신 내줄 때도 그 순간의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나중에 이 돈이 어떤 용도였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둘째로, 연금과 노후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일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무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형으로 나눠 받을지, 연금을 받다가 다른 상품으로 옮길지, 이런 선택들이 세금과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와 한 번만 상의해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증빙을 남기는 일을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서 한 장, 영수증 한 장, 이체 내역 한 줄, 문자 메시지 한 줄이 나중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막아주고 불필요한 세금 수백만 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넷째로, 나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절대적인 금액만이 아니라 패턴의 변화입니다. 언제나 비슷하게 움직이던 통장에 갑자기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과 상관없이 내 자금 흐름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조사받기 전에 내 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흐름, 보험금이 나오는 흐름, 퇴직금과 상속금이 움직이는 흐름,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흐름, 이 모든 것을 미리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혹시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금과 노후 자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과 마음이 언제나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